저는 오선주입니다. 올해 57살이에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째죠. 그 뒤로 혼자 이 여인숙을 지켜왔습니다. 매일 객실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밤엔 빈방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하루가 점점 무채색으로 변해갔죠. 손님 없는 날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님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녁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해가 지면 외로움도 함께 짙어졌죠. 가끔 딸 은지가 전화하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럼 잘 지내지. 거짓말이었어요.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 객실 청소하다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부부가 걷고 있었죠. 남자가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기댄 채였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나도 저랬었는데 남편과 팔짱 끼고 걷던 시절이 떠올랐죠. 청소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장부를 펼쳤지만 숫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이제 내 삶은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연인도 아닌 그저 여인숙 사장으로만 남은 인생이었죠. 창밖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 끝자락에 비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죠. 이 외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제 삶에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를 마감했죠. 황혼의 고독 속에서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늦가을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로비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죠. 똑똑똑. 나직하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가방을 맨 남자가 서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어깨, 그리고 묵직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방 있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장우석이라는 이름의 62살 남자였습니다. 2층 203호실로 안내했죠. 남자는 짐을 풀며 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벽에 삐뚤게 걸려있던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액자에 손을 뻗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액자를 똑바로 고쳐 걸었죠. 아주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본 저는 멈춰섰어요. 이 사람 참 별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들 중에 액자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손길이 참 섬세했어요. 뭔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았죠.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남자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장우석이라는 남자가 203호실 문을 닫자 저는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액자를 고치는 손길, 그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요. 이상했습니다. 여인숙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저런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대부분 손님들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짐만 던져놓고 쉬거나 아니면 바로 나가버렸죠. 액자 하나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1층으로 내려와 로비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쳤지만 글씨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자꾸 203호실 생각만 났죠. 저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혼자 여행을 다니는 걸까? 가족은 있을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 사생활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냥 궁금할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객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203호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노크를 했죠. 들어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장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등이 참 넓었습니다. 뭔가 든든해 보이는 체구였죠. 청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장우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 네. 제가 나갈게요. 그러면서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계셔도 됩니다. 제가 말했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창가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침대 시트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남자의 존재가 느껴졌어요. 불편하다기보다는 뭔가 낯선 긴장감 같은 거였죠.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와 쓰레기통을 비우려는데 장우석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남자가 손을 뻗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일인걸요. 제가 말했지만 남자는 이미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거 들면 안 되죠. 남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손님 중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죠. 쓰레기는 1층 뒤편에 버리면 됩니다. 제가 안내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쁘지 않은 이상함이었죠.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장우석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주변에 식당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근처 국밥집을 알려줬죠. 거기 국밥이 맛있어요. 장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돌아온 남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도 드세요. 남자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국밥이 들어 있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손을 저었지만 남자는 그냥 카운터에 놓고 올라갔어요. 저는 비닐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누가 이렇게 제 밥을 챙겨줬나 싶었죠. 국밥을 떠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는지 모르겠더군요. 오후엔 2층 복도 전등이 나갔습니다.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 전구를 갈아 끼우려는데 장우석이 나타났어요. 위험하니까 제가 할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늘 하던 일인걸요. 제가 대답했지만 남자는 이미 사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남자는 사다리에 올라가 전구를 갈아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래서 사다리를 잡아줬죠. 남자의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금방 전구를 갈아 끼웠습니다. 불이 켜지자 복도가 환해졌죠. 남자가 사다리에서 내려왔어요. 다 됐습니다. 장우석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죠. 남자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단골 손님 박만호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혼자야? 박만호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죠.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손님, 취하셨네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쌀쌀맞아. 박만호가 손을 뻗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계단에서 장우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만호가 돌아봤죠. 누구야 당신? 박만호가 따져 물었습니다. 손님입니다. 장우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께서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장우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박만호는 장우석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다 혀를 차며 계단을 올라갔죠.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장우석이 저를 돌아봤어요. 괜찮으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손님 자주 저러세요? 장우석이 물었어요. 가끔요. 술만 드시면 그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자가 말했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꾸 떠올랐어요. 쓰레기를 들어주던 손길, 국밥을 사다 준 마음, 전구를 갈아 끼워주던 모습, 그리고 박만호로부터 저를 지켜준 순간까지요. 이 사람은 대체 뭐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누군가 제 곁에 있다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시작됐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오늘은 203호실부터 청소하기로 했죠. 문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청소 들어가겠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 외출하신 것 같았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침대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수건도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 참 깔끔하네. 그런 생각을 하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실을 닦고 바닥을 쓸었죠. 일을 하는데 문득 창밖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장우석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큰 짐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 청소 중이셨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대답했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이 꽤 무거워 보였어요. 장우석은 짐가방을 옮기려 했습니다. 옷장 쪽으로 가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청소 도구를 챙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뒤로 물러서는 순간 저도 뒤로 돌아서려던 참이었어요. 우리는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앞으로 쏠렸죠. 아차 싶었어요.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우석의 팔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순간 저는 남자의 가슴에 파묻히듯 안겼습니다. 넓고 묵직한 체구였어요. 단단한 느낌이었죠.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것인지 남자의 것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더 길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저 남자의 온기만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죠. 죄송합니다. 장우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손이 제 팔에 닿아 있었죠.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아니, 부끄럽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죠.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군요. 손을 보니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주먹을 쥐었어요. 남자가 눈치채지 못하게요. 괜찮으세요? 장우석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어요. 남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귀가 살짝 빨개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제 얼굴은 더 뜨거워졌어요. 네, 괜찮아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손을 놓았어요. 그제야 저는 한 발짝 물러섰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죠.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이상했어요. 뭔가 전에 없던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청소 다 끝났으니 나가겠습니다. 얼른 말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문을 닫고 복도에 섰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손을 가슴에 얹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복도 창가로 가서 밖을 봤습니다. 바람을 쐬어야 할 것 같았어요. 얼굴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진정하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부딪힌 거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때 남자의 체온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그 온기, 단단했던 가슴, 조심스럽게 저를 잡아준 손길이요.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이 있었던 게요. 남편이 떠난 뒤로 처음이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본 온기였죠. 그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어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졌죠. 뜨겁더군요.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셨지만 얼굴은 식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진정해야 했어요. 오후가 되어도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장부를 정리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요. 계속 생각났어요. 부딪혔을 때의 그 느낌, 남자의 온기, 두근거리던 심장 소리가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몰랐어요. 저녁 때 장우석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마주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사장님, 남자가 불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봤죠. 네, 제 목소리가 또 떨렸어요. 오늘 낮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고개를 숙였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조심했어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없어요. 전혀요.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갔죠. 남자가 나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걱정해주는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죠.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아, 이거 큰일이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일이 자꾸 떠올랐죠. 부딪혔을 때의 느낌이 생생했어요. 남자의 체온, 심장 소리, 그리고 제 얼굴이 빨개졌던 순간까지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부딪힌 것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딪힌 게 아니라는 걸요. 제 마음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5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두려웠어요.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이 낯선 감각에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우석은 여전히 203호실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인숙 곳곳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대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침에 1층 화장실에 갔더니 수도꼭지가 고쳐져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물이 새서 걱정이었는데 말이죠. 누가 고쳤지? 의아했습니다. 로비로 나오니 삐걱거리던 문도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언제 기름칠을 했지? 제가 한 기억은 없었죠. 복도를 걷다 장우석과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공구함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죠. 3층 문고리가 헐거워서 조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고쳐준 거였구나. 아니, 손님이 왜 그런 걸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일인데요. 장우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손님이라기보다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남자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어요. 점심때 전등이 나갔습니다. 로비 천장 전등이었어요. 사다리를 가져와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장우석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남자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저었죠. 하지만 남자는 이미 사다리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위험하니까 제가 하는 게 낫습니다. 장우석이 말했죠. 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남자는 사다리에 올라가 전등 덮개를 열었습니다. 전기선을 만지기 시작했죠. 저는 아래서 사다리를 잡고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파직. 갑자기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번쩍했죠.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우석을 올려다봤죠. 남자는 괜찮은지 손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다치면 어쩌나 싶었죠. 장우석이 내려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죠. 괜찮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모든 걸 해결해 왔거든요. 전등도 수도꼭지도 문고리도 다 혼자 고쳤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 제가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죠. 남자는 전등을 다 고치고 내려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다 됐습니다. 장우석이 말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남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만호였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내려오고 있었죠. 오, 사장님. 오늘은 남자랑 다정하네. 박만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손님 취하셨어요. 제가 말했죠. 사장님, 이런 남자 믿다가 큰일 나요. 박만호가 장우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남자잖아요.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말 조심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장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공구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한 모습이었죠. 오히려 박만호가 더 흥분했어요. 아이고, 사장님이 벌써 넘어갔네. 박만호가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죠. 박만호가 나가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장우석을 봤어요. 남자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장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오후에 장우석은 또 여인숙 곳곳을 고쳤습니다. 2층 복도 난간,
계단 손잡이, 심지어 제 방문까지요. 남자는 묵묵히 일했어요.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정성스럽게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자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손에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말했죠. 장우석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겐 별거가 아니었어요. 큰 도움이었죠. 아까 그 손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원래 술만 드시면 저래요. 장우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힘드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남자가 말했죠.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장우석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 왜 여인숙을 고쳐주는 걸까? 그리고 왜 제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람이 있어서 든든하다는 거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쌀 배달이 왔습니다. 20kg짜리 쌀자루 5개였어요. 창고까지 옮겨야 했죠. 배달 기사가 현관에만 놓고 갔습니다. 저는 쌀자루를 하나씩 들기 시작했어요. 무거웠지만 늘 하던 일이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 쌀자루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비명이 나올 뻔했죠. 허리를 삐끗했어요. 쌀자루를 놓고 허리를 짚었습니다. 아파서 제대로 펼 수가 없었어요. 식은땀이 났죠. 그때 장우석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남자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제 허리를 짚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쌀은 제가 옮기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인데. 제가 말했지만 장우석은 이미 저를 로비 의자까지 부축해 왔습니다. 앉으세요. 남자가 말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남자는 쌀자루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척척 옮겼어요. 쌀자루를 다 옮긴 장우석이 돌아왔습니다. 파스 있으세요? 남자가 물었어요. 저기 서랍에 있어요. 제가 가리켰죠. 남자는 파스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앉았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제 등에 손을 댔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손길이 참 조심스러웠어요. 아프지 않게 천천히 붙여주었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 됐습니다. 남자가 말했죠. 좀 쉬세요. 제가 죽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남자는 주방으로 갔어요. 장우석은 정말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켰죠.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아마 자주 요리를 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언제 이렇게 누군가 제 밥을 챙겨줬나 싶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죽이 완성됐어요. 장우석이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남자가 말했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간도 딱 맞았죠. 맛있어요. 제가 말하자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죽을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는지 모르겠더군요.
누군가 저를 돌봐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버텼는데요. 이제는 누군가 제 옆에서 죽을 끓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여인숙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는 장우석을 보고 멈춰 섰어요. 누구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손님입니다. 장우석이 대답했죠. 은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죽그릇, 파스 봉지, 그리고 허리를 짚고 있는 저까지요. 무슨 일이에요?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아, 엄마가 허리를 삐끗해서 제가 설명했죠. 그런데 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딸은 가져온 반찬통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 남자랑 무슨 사이예요? 은지가 따져 묻듯 말했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손님이야. 그냥 도와주신 거고. 제가 얼른 말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믿지 않는 표이었습니다. 그냥 손님이 이렇게까지 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장우석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저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야. 제가 불렀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강해야 해요. 다른 남자한테 기대면 안 돼요. 은지가 말했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마음을 알았어요.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저도 외롭다는 걸 딸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손님, 장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도움을 드린 것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은지는 장우석을 봤죠. 도움이요? 죽까지 끓여주면서요? 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지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줬죠. 딸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다시 다치면 어떡해요. 저는 엄마가 또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딸이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은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죠. 은지야, 엄마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계속 말했죠. 장우석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떠나지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은지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까?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담아도 될까? 그 답을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장우석이라는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따뜻해지고 있었죠. 은지가 돌아간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전화 통화도 전보다 짧아졌죠.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장우석은 여전히 여인숙에 머물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잠에서 깼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거리는 소리, 그리고 고함 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운을 걸치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나서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로비에는 박만호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발로 차고 탁자를 넘어뜨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취해 있었죠. 손님, 무슨 짓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만호가 저를 봤어요. 눈이 풀려 있었죠. 사장님, 나 화났어. 나한테 왜 그래? 박만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술 취한 헛소리였어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싫어, 안 가. 박만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보일러실 쪽으로 갔어요.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따라갔죠. 하지만 박만호는 이미 보일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잠시 뒤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였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불이야. 소리치며 보일러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연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박만호가 뭔가 건드렸던 거죠. 불길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만호는 이미 밖으로 도망간 뒤였어요. 저는 소화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불은 이미 커지고 있었죠. 연기가 점점 짙어졌어요.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나왔죠. 눈도 따가웠어요. 119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연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죠. 로비로 나가려 했지만 연기가 복도까지 차올랐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갔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어서 나가야 했죠. 하지만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선주 씨, 멀리서 장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소리쳤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기침만 계속 나왔습니다. 선주 씨,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연기 속에서 장우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있었어요. 제게 다가와 손을 뻗었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장우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죠. 남자는 제 팔을 끌어당겨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저를 부축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장우석은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꾸준히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비틀거렸어요. 장우석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요. 남자가 말했죠. 저는 남자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을 놓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죠. 드디어 현관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기침이 계속 나왔어요. 장우석이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남자가 말했죠. 119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구급대원이 저를 살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셨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장우석도 괜찮았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보일러실이 많이 탔어요. 복도와 로비도 연기 자국이 남았죠. 하지만 다행히 건물 전체가 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망연자실 서 있었어요. 여인숙이 이렇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장우석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남자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했습니다. 장우석이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죠. 떨리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남자가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걸요. 5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저는 누군가 필요했습니다. 옆에서 손 잡아줄 사람, 위험할 때 구해줄 사람, 함께 있어줄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장우석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따뜻한 손을, 이 든든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고마움 때문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장우석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화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인숙은 복구 중이었어요. 보일러실을 새로 공사하고 벽을 다시 칠하고 그을린 부분을 고쳤죠. 장우석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어요. 저도 함께 했죠. 둘이서 여인숙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공사 때문이었죠. 전기 작업을 하다 보니 잠시 전기를 차단해야 했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저는 로비에서 촛불을 찾았습니다. 서랍 안에 있던 양초를 꺼내 불을 켰죠.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장우석이 내려왔어요. 정전됐나 보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공사 때문이에요. 곧 복구될 거예요. 제가 대답했죠. 남자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묘한 분위기였어요. 조용했죠?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죠. 저는 남자를 봤습니다. 장우석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마주쳤죠. 선주 씨. 장우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저는 오래 혼자 살았습니다. 장우석이 말했어요.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죠. 그 뒤로 혼자였어요.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숙에 오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선주 씨를 만나고 나서요.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남자의 말을 듣는데 숨이 막혔어요. 장우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선주 씨는 강한 분입니다. 혼자서도 이 여인숙을 지켜왔죠. 하지만 외로워 보였어요. 저와 똑같이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우석이 말했죠.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혼자 떠돌다 끝낼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까? 남자가 손을 뻗었어요. 제 손 위에 남자의 손이 얹어졌습니다. 따뜻했죠. 선주 씨, 남은 생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장우석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남자가 제 손을 꽉 잡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아니,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사랑도 좋았지만 이건 달랐어요. 황혼의 나이에 서로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고백이었죠. 더 깊고 더 절실했습니다. 저도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왔어요. 제 곁에 머물러 줬죠. 저는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마음도 그래요. 함께 하고 싶어요. 장우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자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말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촛불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은지였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은지는 우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우리를요.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은지가 다시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우석이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았죠. 남자는 은지를 봤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은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리 앞에 섰죠. 딸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장우석을 봤어요. 다시 저를 봤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세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딸이 말했죠. 엄마가 또 혼자 남겨질까 봐요. 아빠처럼요. 은지야. 제가 불렀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하지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워하는 것도 무서워요. 혼자 우는 엄마를 보는 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지에게 다가가 안았어요. 딸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딸은 제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은지가 말했죠. 제가 받아들일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어린 미소였어요.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지는 장우석을 봤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장우석이 말했죠. 제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전기가 복구됐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하지만 저는 촛불이 더 좋았습니다. 그 작은 불빛 아래서 고백을 나눴으니까요. 그리고 딸의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죠. 그 사실만으로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여인숙 복구가 끝났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새로 칠한 벽은 깨끗했고 고쳐진 보일러실도 말끔했죠. 여인숙은 예전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장우석과 함께 일군 결과였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203호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보니 장우석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있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떠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우석은 잠시 멈췄어요. 저를 봤죠. 네, 이제 복구도 끝났으니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짐을 싸는 손이 자꾸 멈췄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남자를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떠나면 안 되는데 함께 있기로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남자를 바라만 봤죠. 장우석은 짐을 다 쌌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았어요. 그리고 방을 둘러봤죠. 한 달 넘게 머문 방이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씁쓸해 보였어요. 떠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하지만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장우석이 제게 말했어요. 고마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말하고 싶었죠. 장우석은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넓은 등,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남자도 떠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가고 있었죠. 안 돼. 마음속으로 소리쳤어요. 이대로 보낼 수 없어. 5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왜 떠나려는 거죠? 발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뛰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장우석은 1층에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현관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남자 뒤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장우석 씨, 제가 불렀습니다. 남자가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죠.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리고 또 한 발짝 다가갔죠. 왜 떠나려고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남은 생을 함께 걷기로 했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가려는 거예요? 장우석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봤어요. 선주 씨, 남자가 말했죠. 제가 여기 있으면 선주 씨가 힘들 것 같아서요. 딸분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제게 힘이에요. 의지예요. 저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앞까지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제는 혼자일 수 없어요. 제가 말했죠. 그리고는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뒤에서 꽉 안았어요. 얼굴을 남자의 등에 묻었죠. 떠나지 마세요. 제발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곁에서 함께 있어주세요. 여기가 당신의 자리예요. 장우석의 몸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저를 봤죠.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선주 씨,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껴안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요. 오랜 시간 안고 있었어요. 떨어지고 싶지 않았죠. 5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따뜻했어요. 행복했죠. 며칠 뒤 장우석은 1층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203호실에서 내려왔어요. 제 방 옆이었죠. 이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숙의 주인이었어요. 제 동반자였죠. 함께 여인숙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우석이 커피를 끓였어요. 함께 아침을 먹었죠. 밥이 맛있었습니다. 함께 먹으니까요. 청소도 함께 했어요. 수리도 함께 했죠. 모든 게 즐거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로비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살아온 이야기, 아픈 이야기, 행복했던 이야기들이요. 서로를 더 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워졌죠. 은지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점점 장우석에게 마음을 열었죠. 남자가 진심으로 저를 아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딸도 이제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은지가 말했죠. 여인숙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손님들도 느꼈습니다.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손님들이 말했어요. 사장님들 보기 좋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했죠. 밤이 되면 장우석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인숙 주변을요.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남자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단단했죠.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리라 약속했죠. 57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동반자였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맞는 시기였죠. 서로의 외로움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랑이었으니까요. 황혼의 동반자,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인숙은 이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됐어요. 우리의 보금자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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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요.